최근에 캐나다에서 이제 환자가 왔는데 이분이 한국에 이런 의학이 있는 줄 몰랐다. 이 환자분도 자기가 아는 거죠. 아, 이 의사분이 뭔가 진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려고 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걸 깊이 공감하고 내가 어떻게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이 환자는 읽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환자분이 너무 감동스러워하고 그럼 나중에 나갈 때 내하고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조금 줄였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며칠간 복용을 안 했던데 이랬을 때 증상이 확 올라오니까 정신과 약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는 다시 또 복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엄격하게 제가 이야기하자면은 정신과 환자들이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 환자들 보면 평생을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정신과 약물을 1년, 5년, 10년, 뭐 심지어 26년까지 복용한다는 것은 치료라는 측면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오히려 정상의 완화, 개선 이런데 기존의 다의학에서는 이것도 치료라고 지금 이제 강변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거는 정상의 완화, 개선이고 실제로 약물을 복용하다가 중단한다든지 감약을 하면은 정상이 다시 또 올라와요. 이건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좀 심각하게 한번 원론적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질병이라는 것이 과연 본질이 뭔지 질병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생긴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총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해야만 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이제 정상의 완화, 개선도 치료라는 범주에 넣어버리니까 정신과 환자들은 정신과 의사분이 처방하는 내용대로 약만 먹으면 치료되는구나 이렇게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정신과 의사분하고 환자분의 엄청난 큰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신과 약물로 관리를 하는 게 단기간 되면은 당연히 위험하다는 거는 여러 군데 보고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정신과 약물이 필요할 때가 있죠. 당연히 초반에 응급한 상황에서 증상을 눌려주는 효과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막 정신과 약을 먹는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말씀하셨듯이 치료라는 그 정의를 딱 내려봤을 때 과연 계속 약을 먹으면서 평생 살아가고 약을 또 추가하게 되고 그 부작용을 다른 약으로 추가해서 또 누르고 이게 과연 치료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순간 즉각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니까 치료가 잘 되는구나 처음에 생각을 하시고 복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접근을 하시다가 장기 복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효과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복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 약만 계속 먹으면은 항상 이런 효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에 덧붙여서 정신과 환자들을 보면 정신과 약물을 복용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조금 줄였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며칠간 복용을 안 했던데 이랬을 때 증상이 확 올라오니까 정신과 약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는 다시 또 복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엄격하게 제가 이야기하자면은 정신과 환자들이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사실은 단편적인 일시적으로 온 증상이 아니거든요. 정신과 질환 환자는 유년기를 거쳐서 어린 시절에 가정환경, 부모와의 관계, 좀 진행이 되면은 학창시절, 학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오래전부터 생겼던 트라우마가 내재가 되면서 현재 살아가는 상황에서 외부의 자극에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그게 만난 시점이 질병이 발생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타의학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증상을 체크를 하고는 점수 이상이면은 뭐 조울증이다, 뭐 조현병이다 이게 판단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뭐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내용이 근간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게 발동이 되는데 무의식 세계의 트라우마는 인정을 안 하고 현재 호소하는 증상만 어떤 점수 이상이 체크만 해서 우리가 원인을 추적하는 어떤 그 진단 방법과 지금 현재 체크리스트 의학하고는 확연한 차이점이죠. 그 점이 조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이제 환자가 왔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어머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제가 환자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한국말 전혀 모르고 저도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고 그래서 어머님하고
진료를 시작했는데 근 1시간 넘게 환자가 걸어왔던 길을 쭉 추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는 게 캐나다에서는 이런 식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가면은 그냥 체크하고 조울증이네 해서 병원에 그냥 입원시켜버리고 감금시켜버리고 어느 시간 지나면 다시 퇴원시키고 또 발생하면 또 입원시키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가 이분이 우연찮게 구글을 찾아서 저희 이제 한의원에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이분이 한국에 이런 의학이 있는 줄 몰랐다. 근데 실제로 아까 우리 노대 원장이 표현했다시피 이 서사의학적 진단은 이제 내러티브 메디슨이라 하는데 초기에 서양의학에서는 원래 서사학 진단이 굉장히 통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뭐 현미경이나 뭐 이런 게 막 발전이 되면서 이 서사학 진단이 사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병이 오기까지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고 질병의 원인을 무시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학의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캐나다에서 오신 그 환자가 보호자는 계속 이야기를 1시간 넘게 하니까 환자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어머님한테 묻더라고. 어머님 너희 라이프 스타일을 묻다니까 이 환자가 엄청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내러티브 메디슨 이렇게 이런 게 그 환자가 실제로 1시간 동안 진료실에 있었던 적이 없었대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1분도 못 버티고 그냥 티 나가고 그러는데 이 환자분도 자기가 아는 거죠. 이 의사분이 뭔가 진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려고 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걸 깊이 공감하고 내가 어떻게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이 환자는 읽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환자분이 너무 감동스러워하고 그럼 나중에 나갈 때 내하고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다음 이 한약을 내가 끝까지 먹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간 상태에서 그래서 한국의 환자들이 이제 왔을 때 그 감동하고 캐나다에서 그거 척박하게 20년을 병원에 다녔지만은 이렇게 접근했는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대비를 해봤을 때 저는 이게 의학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우리는 그 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죠. 다른 타 의학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은 저희들은 환자가 살아왔던 역사, 그게 삶의 역사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엄청 고통을 받고 아무리 본인이 그 자신의 의지력을 가지고 버틸라 하지만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질병이 오게 된 원인을 본인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내원을 하는데 타 의학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체크리스트, 현재 증상만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들은 환자를 접해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그냥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병이 오게 된 원인을 어린 시절부터 다 경청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환자가 고통받았던 내용을 전방위로 지금 현재 어린 시절 모태에서부터 가정관계, 부모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삶의 역사를 다 듣는데 듣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공감도 많이 해주지만 실제로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머리 쪽에서는 계속 이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의학에서 그냥 환자의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이 아니고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래서 환자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이 스트레스가 오기까지 무슨 과정이 있었던지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다 듣습니다. 전문 용어로 서사의학적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분노가 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비참하기도 하고 처연하기도 하고 모든 감정을 그 환자하고 공유하면서 저는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원인 때문에 질병이 왔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추적을 하죠. 근데 이 대목에서 라뽀라고 하는데 환자와 치유자가 신뢰감을 가지고 유대감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스타트가 되는 거죠. 이 시간은 너무나 환자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환자는 이렇게 치료를 하는 데가 없다고 환자는 여기 와서 너무나 감동받았다 이런 환자들도 많고 근데 그에 반해서 실제로 치유자는 1시간 동안 그 작업을 하면 엄청난 고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은 요즘은 오늘은 어떤 환자가 올 것인가 이런 기대감에서 환자하고 나누는 대화가 참 행복하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쭉 30분에서 1시간 보게 되면은 듣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떠한 또 매몰돼서 원인을 잘못 찾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2명이서 입체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처음에 예진을 먼저 보고 이 사람의 ROS라고 하죠. 어떤 약물을 복용하시는지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이런 거 예진을 쭉 먼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본진료로 넘어가서 30분에서 1시간 되는데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환자분들 가끔 이제 오셔서 본인 얘기만 막 하고 나갔는데 처방을 받았어요. 네, 근데 뭐 그분 입장에서는 진맥도 안 하고 그냥 내 얘기만 하고 나왔는데 뭘 알고 뭐 처방하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진맥만 하고 처방하면 사실 우리는 더 쉽기도 합니다. 근데 그 처방이 100% 맞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처방하는 게 표면적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맥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처방을 하는 건 저희도 되게 지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30분에서 1시간 본다고 하니까 심리 상담에서 타임 세션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간 끝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30분, 1시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사의학적 진단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시간이 2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서사의학적 진단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뭐 옛날부터 서양의학에서도 많이 쓰던 건데 오히려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었죠. 현대의학에서. 그러다가 오히려 요새는 좀 미국에서는 이거를 도입을 점점 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의 의학에서 접하지 못했던 우리 치료 메뉴니까 조금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한 게 맨 처음에 오면은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대현 원장이 직접 예진을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조사를 하고 특히 정신과 약물을 어떤 식으로 복용하게 되는지, 뭐 수면 상태는 어떤지, 음식은 어떤지 이런 예진을 보시고 그 다음 본진은 이제 제가 이제 보는데 일단 이제 환자하고 저하고 1대1로 진료를 시작해요. 그때는 보호자가 대동이 되면은 본인이 또 관계상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 본인이 이때까지 말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내면에 숨겨져 있던 부분을 저희들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끄집어내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아까 그 노대현 원장이 표현했다시피 내 이야기만 했는데 뭘 가지고 진단했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패턴이라든지 원인에 추적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내면에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진료 끝나면 보호자를 모셔가지고 보호자가 환자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주고서 환자는 또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바라본 걸 가지고 또 다시 상담을 진행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료를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걸 다 찾고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질병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원인으로 왔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고 모든 상황을 설명해서 1차 진료를 마치는 겁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은 환자들 본인도 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원인인지 잘 몰라요. 그런 점이 되게 어렵거든요. 정신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게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병은 이런 이유에서 이런 연유로 해서 질병이 발생했다. 이 원인을 이제 설명해드리면 환자분은 그런 원인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원인이 된 것을 듣고서는 원인을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런 환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인 치료하고 원인을 찾는다는 이 치료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요즘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여기저기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인터넷에 뭐 좀만 찾아보면 뭐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진료실에서도 요즘에는 이 약이 어떤 작용을 하냐 기전에 대한 막 이런 것도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만드는 김에 빌어서 결국에 이제 치료라는 개념, 치료의 신빙성은 뭐에서 생기느냐 딱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느냐. 굉장히 심플해요. 두 번째, 부작용이 없느냐. 세 번째, 재현성이 있느냐. 이 3가지가 확진이 되면은 그게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 3가지 측면에서 정신과 약 그리고 뭐 저희가 하는 치료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